자, 이렇게 지금 대법원 판례에 일관된 태도가 하나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나왔는데, 이 하급심 판례에서는 대법원 판례 일관된 태도에도 불구하고 다만 딱 하나만 특화시켜서 이 권리금 알선 양도계약은 공유경사법의 개혁공사의 중개상물이 아니다. 이 부분만 특화시켜서 1심 하급심 판결이 나온 거로 이렇게 유추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 문제점이 이제 분명히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토론에서 후반부에 가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오비TV의 조영준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을 하면 안 된다는 소문이 발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최근 창업을 준비 중인 공인중개사들조차 공인중개사는 권리금 계약을 하면 안 된다. 권리금 계약은 행정사에게 비용을 주고 권리금 계약서 작성을 의뢰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관련된 판결이 나오게 되면서 저도 뉴스를 통해 보기는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누구 하나 명확하게 언급해 주시는 분이 없어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네오비가 중개실무사관학교잖아요. 그래서 금일 방송에서 권리금 계약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중개실무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고자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장건 교수님 모시고요, 공인중개사의 대처 방안까지 정확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우선 네오비TV의 시청자분들은 아직 교수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장건 교수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임 교수이고, 인하대 김포대 부동산학과의 겸임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고, 법학 박사로서 법률 전문가로 단연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권리금 관련돼서 많은 도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 텐데요. 최근 판결 때문에 상가중개에서 파장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2년 11월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린이집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권리금 계약서인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했고요. 해당 수수료로 250만 원을 받은 사안이 있었는데요. 행정사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이 부동산 중개업계의 파장을 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일단 사실인가요? 예, 사실입니다. 지금 판례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22년 11월 1일 선고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례의 그 핵심 내용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정리가 되는데요. 피고들이 바로 개업공사들이고, 이 선임한 변호인을 포함해서 권리금 계약서라는 컨설팅 계약서가 행정사법 제2조 1항의 제2호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에 해당해서 행정사법 위반이라 하고 이렇게 판시를 했고요. 또 권리금 계약으로 한 중개는 공유경사법상의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를 하였고, 세 번째,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계약은 일체 불가분의 관계 있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의 판결 내용을 부정하고 있는 이런 사안으로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판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라고 하는데 일단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선고유예가 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죄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예. 결론 말씀드리면 죄가 있습니다. 그래요? 죄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 형법을 보면 형법상의 유예 제도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선고유예가 있고 기소유예가 있고 또 이제 집행유예가 있는데요. 여기 얻어맞은 형은 선고유예거든요. 선고유예라는 거는 말 그대로 유예, 미룬다는 건데 선고를 미룬다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미 경찰의 수사 지나가고 검찰청의 사건이 기소가 돼서 검사의 기소 결정으로 형사 공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형 선고를 내야 되는데 검사의 권한으로 선고만 뒤로 미루겠다. 이게 선고유예고요. 이 선고유예는 기소유예보다는 센 겁니다. 기소유예는 검사 결정으로 기소 자체를 미루는 거거든요. 근데 집행유예보다는 약해요. 집행유예는 형 선고가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약한 개념이고 기소유예보다는 센 건데, 이 선고유예를 받으면
2년 지날 때까지 2년 기간 동안 추가 범죄 저지르지 않으면 이제 면소 처리가 되는 거고 2년 기간 내에 만약에 추가 범죄가 나오면 선고유예했던 그 형까지 가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고유예 기간 2년, 이 기간 동안 추가 범죄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결론은 이게 형이 그 유죄로 나온 겁니다. 아, 형은 유죄인 거군요. 유죄했는데 선고만 뒤로 미루는 거예요. 아, 이 그렇군요. 제도거든요. 예. 아, 네. 자,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죄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좀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서 내용을 이해하고 대책까지 생각을 해보려면 이번 사건을 통해서 공인중개사법, 행정사법, 변호사법, 법무사법 등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관련 법들에서 다루는 법률 해석의 차이점들, 과연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공인중개사법 2조에 이제 공인중개사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중개라 하면 2조 1호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기한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병행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바로 개업공사가 중개행위를 하는 키포인트를 여기다가 법률에 정의한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법을 보면 제2조 제1항 2호에 보면 행정사는 다른 사람 위임을 받아서 다음 각호 업무를 수행한다고 했는데 2조 1항 2호에 보면 권리 의무나 사실 정유에 관한 서류 작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번에 이제 하급심 판례가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규정으로 행정사법 위반이다. 지금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법 제3조를 보게 되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 국가지자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그 다음에 행정처분의 청구에 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변호사법 제3조에서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 두 번째는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이렇게 해서 변호사법의 규정이 관련 3조고요. 법무사법을 보면 법무사법 2조 1항에 법무사의 직무는 법원 검찰청에 제출한 서류 작성, 2호에 법원 검찰청 업무와 관련된 서류 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8호를 보게 되면 제1호부터 7호까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 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규정도 법무사법 2조 1항 제8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규정이고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이 비록 하급심 판례지만은 행정사법 제2조 1항 제1호 권리 의무나 사실 의무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행정사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판시가 나왔는데, 지금, 나중에 우리가 더 이제 토론해 봐야 되겠지만은 행정사법 2조 1호를 과연 이거를 너무나 획일적으로 적용한 측면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관련된 법들이 다 비슷해서 네. 저희가 볼 때는 이게 도대체 뭔 법이 어떻게 적용이 돼서 이런 판결이 나오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와 관련돼서 국토교통부가 과거에 유권 해석했던 부분들도 논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상가권리금 계약 알선 및 계약서 작성 업무는 공인중개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행정사법 위반인지는 행정자치부에 문의하라 이런 식의 유권 해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공인중개사의 고유 업무가 아니므로 공인중개사가 해서는 안 되는 업무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행정사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지 참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죠. 자, 일단 그 국토부 유권 해석을 정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국토부 유권 해석이 상가권리금 계약 알선 계약서 작성 업무는 공인중개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행정사법에서 관련 업무를 금지하는 여부는 소관부처 행정자치부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고, 이거를 근거로 2015년 6월 1일 날에 행정자치부 유권 해석이 나왔어요. 자, 유권 해석 3호에 보면 공인중개사의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영역이 아니라는 국토부 유권 해석에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상가권리금 계약 작성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상가권리금 계약서 작성 업무는 행정사법 2조 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2조 2호 가목 나목에 의거 행정사 업무에 속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상가권리금 계약서 작성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행정사법 위반에 해당되며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사법 제2조 업무에 따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사법 3조 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사법 위반이다 아예 못을 박아버렸는데요. 자, 그러면 과연 이런 이 유권에서 행정자치부 유권 해석을 근거로 해서 지금 최근에 문제되는 하구심 판례가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럼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어땠냐? 대법원 판례는 개혁공정에서는 중개 대상물에 관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되 거기에 부수되는 상가 권리금 계약에 대해서는 중개를 하더라도 공유증권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적용 대상 아니므로 공유증권사법의 중개 법정보수 적용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중개의뢰인과 당사자 간에 알아서 받으라는 거거든요. 공유증권사법으로 적용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대법원 판례에 일관된 태도가 하나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나왔는데 이 하급심 판례에서는 대법원 판례 일관된 태도에도 불구하고 다만 딱 하나만 특화시켜서 이 권리금 알선 양도계약은 공유증권사법의 개혁공사의 중개상물이 아니다. 이 부분만 특화시켜서 1심 하급심 판결이 나온 거로 이렇게 유추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 문제점이 이제 분명히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토론에서 후반부에 가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깜짝깜짝 놀라운 유권 해석인 것 같아요. 일단 행자부의 유권 해석에서 공인중개사는 상가권리금 계약 작성 업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요. 동시에 행정사의 업무에 속한다고 했고 공인중개사가 상가권리금 계약서 작성 업무를 수행할 경우 행정사법의 위반에 해당된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사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석한 바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행정사만 권리금 계약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유권 해석이 나온 이후에도 사실 공인중개사들은 권리금 계약, 이에 따른 컨설팅 계약을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사실 권리금 계약은 부동산 임대차 거래에 종속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전문가이므로 일반 소비자들도 별다른 문제 없이 관련된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진행을 해왔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혹시 이번 판결 이전에도 권리금 계약이나 용역수수료 관련돼서 다툼이 있었는지 또 관련된 소송이 진행된 적이 있었는지 만일 있었다면 어떠한 내용과 결과가 나왔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교수님. 자, 이 판례들이 지금 제가 이제 우리 자료에는 3가지만 가져왔지만 원래 굉장히 많고요. 2017년 7월 11일 선고 판례가 2016년 26117호 판결이 있고 대법원 또 2006년 9월 20일 선고 2005-6054 판결이 있고 대법원 2009년 1월 15일 선고 2008-9427 판결이 있습니다. 이런 판례들의 일관된 태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혁공사가 임대차 계약과 부수하여 이 권리금 계약을 알선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적용 대상에서 배제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해도 되니까 알아서 하시고 관련 보수도 알아서 받으시고 단 뭐 더 받더라도 공인중개사법의 32조 1항에 의한 법정중개보수를 적용하지 않겠다. 지금 이런 취지거든요. 그 다음에 2017년 7월 11일 선고 판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에는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계약은 양 계약이 이 부수하여 결합된 거다. 이렇게 해서 별도로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금 계약만을 목적으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권리금 계약을 한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계약은 일체로서 결합하여 전체가 같이 가는 계약이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법원 판례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하구심 판결에서는 일체를 인정할 수 없다.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계약은 일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판결이 나왔고 아무튼 요 판례는 아마 다음 심급에서 아마 상당히 좀 다른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혁공사인 피고와 변호인들의 주장에서 4번째 주장 행정사법에 위반한다 하더라도 형법 16조에 의한 법률에 처해당한다.
이 예비적 주장을 하지 말았어야 될 것 같고요.